예, 현대비평론 10주차 목요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터 벤야민의 언어 철학 중에 미메시스 능력이 감각적 유사성에서 더 발달해서 비감각적 유사성으로 전개되고 그 정점에 인간의 언어가 있다. 언어와 문자가 있다. 그 언어와 문자 안에 그러면 뭐가 들어있다고요? 미메시스 능력이 저장되어 있다. 마치 도서관처럼 혹은 저수지처럼 물이 모여들어서 저장되는 저수지처럼. 자, 그래서 이 언어는 기호적 측면과 마법적 측면이 별개로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언어 속에서도 기호적 측면이 표면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잠재된 그 어떤 비밀과 같이 마법적 측면이 숨어 있다가 어떤 경험 속에서 이 기호적 측면을 깨트리고 마법적 측면이 솟아나서 활성화되는 거겠죠. 그 빠른 템포로 글을 쓰거나 읽을 때.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벤야민은 읽기나 쓰기에서 빠른 속도는 유사한 것들이 사물들의 흐름 속에서 번개처럼 순간적으로 떠올랐다가 가라앉아 잠겨버리는 템포에 정신을 참여케 하려는 노력 내지 능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읽거나 빠른 속도로 언어나 문자를 쓸 때, 그죠? 이 미메시스 능력이, 그죠? 숨어있던 미메시스 능력, 다른 말로 마법적 상관관계가 표출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언어와 문자의 기호적 측면 속에 마법적 측면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속한 읽기 속에, 자, 그죠? 범속한 읽기 속에 마법적 읽기가 잠재되어 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초기 언어 철학에서 그 논문에서도 현대의 언어는 인간의 타락 이후의 역사 속에서 파편화되고 분산되어서 현대 언어에 이르러 기호적 측면이 강해졌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담의 언어, 이름 언어, 순서 언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법적 상관관계가 갈수록 희미해졌다. 이런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지점에서도 뭐예요? 마법적 상관관계가 잔존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잔존한다는 것은 그 마법적 언어가 따로 존재해서 잔존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 언어의 기호적 속성이 강한 현대 언어의 그 언어 안에 숨어 있다. 혹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잔존하는 것하고 같은 역시 공통분모를 이룹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지금 마법적 상관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뭐의 공통분모요? 초기 언어 철학과 후기 언어 철학. 초기 언어 철학은 뭐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신학적 관점, 성경적 관점에 기초를 두고 있고 후기 언어 철학은 유물론적 관점, 마르크스주의, 즉 역사 유물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마법적 상관관계, 언어를 마법적 상관관계로 보는 이 관점은 중요한 공통분모를 이룬다 그랬을 때요. 바로 이 지점도 공통분모가 될 수 있습니다. 뭐요? 현대 기호적 언어의 표면적으로 현대 기호적 언어가 작동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잔존해 있다. 뭐가? 마법적 상관관계가. 또는 잠재되어 있다. 그러다가 언제 이것이 발휘가 된다고요?
빠른 템포로 읽거나 쓸 때 글을, 언어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문자나 언어에 대한 읽기 행위는 필수적인 템포. 자, 이 템포를 잘 이해해야 될 텐데, 달리 말하면 어떤 위기의 순간에 지배받는다. 자, 이 위기의 순간, 그러니까 단순히 이 빠른 속도 혹은 템포, 이걸 물리적인 어떤 개념으로, 즉 물리학적 개념으로 속도가 빠르게 말하거나 읽을 때, 미안합니다. 빠르게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이 마법적 상관관계가 잠재되어 있던 것이 솟아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빠른 속도,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위기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위기의 순간. 정신이 하나로 집중된 어떤 그 고도의 위기의 순간, 절박한 순간에 이것이 마법적 상관관계가 숨어 있다가 솟아나는 거죠. 언어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그래서 이건 정신의 집중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빠른 템포는 위기라는 말이 그런 걸 의미합니다. 고도의 정신의 집중을 가지고 언어를 구사할 때, 즉 말하거나 쓸 때 이 마법이 그죠? 다시 부활하는 거죠. 숨어 있다가. 아마 이런 언어의 비밀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시인이나 소설가, 뭐 평론가까지 포함한 문인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들은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 경험에. 그래서 시를 쓸 때 그 경험은 나중에 뭐 시집이 많이 팔려가지고 혹은 소설이 많이 팔려가지고 뭐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뭡니까? 창작의 체험이 주는 희열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것이 발휘될 때 마법적 상관관계가 글을 쓰는 순간 정신의 집약, 정신이 집중되어 있고 이 위기의 순간, 그건 순간적으로 그죠? 이 발휘되는 거니까 이 빠른 속도 속에서 템포 속에서 이 위기의 순간에 그 마법이 살아나는 거니까 그 마법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되는 거죠. 물론 그로 인해서 뭐 시집이나 소설집이 많이 팔리고 또 유명해지고 상도 받고 이거는 뭐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시인이나 작가에게는 그것보다 이 마법을 경험하는 것, 이것 자체가 더 큰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 얘기를 좀 실감나게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역사를 위기의 순간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가진 미메시스적 읽기는 유대교적 메시아주의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딱 한 문장으로 내가 이걸 그냥 압축적으로 쓰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은 역사철학과 관련되는 베냐민의 역사철학의 아주 중요한 사고방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더 길게 쓰려면 새로운 논문이 하나 필요하니까 지금은 언어 철학에 국한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역사철학적 관점, 메시아주의라고 하는, 그죠? 유대교적 메시아주의라고 하는 이건 또 시간의식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간의식. 이 역사철학은 시간의식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하기에는 부적절하니까 그냥 이렇게 압축해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이러한 지금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마법적 상관관계가 그죠? 위기의 순간에 발휘된다는 것은 역사를 위기의 순간이라는 시간성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역사의 시간적 흐름을 메시아주의의 이분합일적인 이 메시아, 즉 시간의식과 연결시키는 벤야민의 이 사고와 이 언어 철학의 이 지점이 역사 철학의 지점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또 따로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의 제목은 자, 중요한 것이요. 쓰여지지 않은 것 읽기. 이게 첫 번째인데요. 쓰여진 것을 읽는 게 기본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미메시스 능력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벤자민이 후기 언어 철학의 핵심이 유사성 읽기라는 미메시스 능력에 있는데 그 미메시스 능력은 감각적 유사성에서 비감각적 유사성으로 발달해 가는 것이고 그 정점에 언어가 있는데 자, 이 모든 것은 언어로 표현된 것 혹은 별자리로 나타난 것 그죠? 혹은 사람의 얼굴에 관상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죠. 그죠? 언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뭡니까? 발견하는 것이나 별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나 다 뭐와 관련돼요? 쓰여지지 않은 걸 읽어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문학 연구나 문학 비평도 그런 거죠. 시, 소설 작품을 읽고 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평론을 하고 논문을 쓰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쓰여진 것을 통해서 쓰여지지 않은 걸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벤자민의 언어 철학이 상당히 우리에게 기본적인 어떤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문학을 연구하고 문학 작품을 비평해서 논문을 쓰거나 평론을 쓰려는 우리 수강생들에게 기본적인 사고를 제공해 줍니다. 쓰여지지 않는 걸 읽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강압의 잔재라는 것이 또 새로운 뭡니까? 개념으로 등장했어요. 자, 이 유사성론이 1933년에 발표된 것인데요. 이걸 수정해서 또 압축해서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 33년에, 그러니까 같은 해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 글을 더 압축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썼지만 여기서는 미메시스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더 구체화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드디어 미메시스라는 개념이 발터 벤자민의 언어 철학의 핵심 개념으로 정립되게 됩니다. 그동안 뭡니까? 네 편의 논문을 계속 발전적으로 자기 생각을 정립해 오다가 이 개념에 도달한 거죠. 자,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쓰다가 미메시스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과 이 논문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이걸 수정했으니까. 또 압축했으니까. 수정한 부분도 중요하죠. 왜? 생각을 더 발전시켰을 테니까. 압축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이 두 개의 논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자에 비해 후자는 언어 신비적 용어들이 눈에 띄게 절제되어 사용된다. 즉, 이 언어 신비적 요소라는 것이 바로 신학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언어 철학을 시작했죠. 그죠? 초기 언어 철학은 아담의 언어, 이름 언어, 순수 언어 이렇게 이 개념을 가지고 또 번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로 조금 신비적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 관점입니다. 이것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절제됐다는 말은. 그러니까 더 뭐가 강해졌어요? 신학적 관점보다는 역사 유물론적 관점이 마르크스주의가 더 뭡니까? 벤자민이 같은 해에 고쳤으니까 이게 시간을 두고 발전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역사 유물론적 관점, 즉 마르크스주의를 더 강하게 적용을 시켜서 고친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유사성과 미메시스 능력에 대한 기본 구상이나 논지 전개의 줄기에는 큰 변화가 없다.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신학적 요소가 줄었다는 겁니다. 두 편의 글이 보여주는 공통점 및 차이점을 중심으로 벤자민 사유의 일관성, 즉 변하지 않은 것, 변모. 자, 어떤 부분이 변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고쳤으니까요. 수정한 거.
조금 살펴보겠다. 세밀히 살펴보겠다. 벤자민은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서 유사성론에서 술된 태초의 인간들의 읽기 행위를 요약하면서, 자, 태초의 인간들의 읽기, 즉 읽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쓰여진 것을 통해서 쓰여지지 않은 걸 찾아내는 거, 이게 읽기죠. 요약하면서 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거 고친 거예요.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쓰여지지 않은 것을 읽기라는 문장을 삽입한다. 쓰여지지 않은 걸 읽어내는 것이다. 자, 미메시스 능력이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하고 조금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메시스 능력은 쓰여진 것을 가지고 읽어내는 것이죠. 근데 쓰여지지 않은 걸 어떻게 읽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쓰여지지 않은 것을 읽기, 이러한 읽기가 가장 오래된 읽기다. 가장 전통적인 미메시스는 쓰여지지 않은 걸 읽기입니다. 자, 그 모든 언어 이전의 읽기. 언어 이전에도 읽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동물의 내장, 별들, 춤. 자, 이게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은 것이죠. 이 유사성론에서 이미 나왔던 것들인데 조금 나중에 룸 문자나 상형 문자와 같은 새로운 읽기의 매개체들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했으니까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구사하기 전에 이미 미메시스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때 중요한 뭡니까? 매체가 되는 것이 동물의 내장, 별, 춤, 그 다음에 룸, 이제 문자가, 이건 이제 실제로 과도기적인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룸 문자라든지 상형 문자, 상형 문자. 자, 상형 문자라는 게 뭐 이집트에도 있을 수도 있고 중국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읽기가 나타났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언어 이전의 읽기, 인간의 읽기 행위가 예로서 동물의 내장, 별, 춤을 제시했거든요. 자, 이때 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수정이 됐는데, 춤은 유사성론에서 언급한 우연한 사건들에서 읽어내기를 대체한 것이다. 자, 수정하면서 우연한 사건들에서 읽어내기라고 표현한 것을 춤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두 논문을 비교해 보면, 자, 우연한 사건들에서 읽어내기와 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용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쓰여지지 않은 것을 읽기인데,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이것도, 그죠? 새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하고 춤이 새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쓰여지지 않은 것을 읽기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사례들이고요. 동물의 내장, 별, 춤은요. 요 개념이 새로 들어간 거죠. 쓰여지지 않은 것을 읽기. 쓰여지지 않은 것을 읽기. 이 말이 뭐예요? 이러한 읽기가 가장 오래된 읽기라 그랬으니까 모든 언어 이전의 읽기.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쓰여진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언어라고 하는 매체로 뭔가를 읽어내는 것은 쓰여진 것을 가지고 읽는 것이고, 언어 이전의 이 읽기는 쓰여지지 않은 걸 가지고 읽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조금 이 문장 문맥에서 적절하지 않은가 싶은데, 자, 이는 역자주에 의하면 호프만 스타일에서 유래한 말이다. 예, 이 호프만 스타일이 사용한 것을, 그죠? 다른 사람이 사용한 걸 차용한 것입니다. 벤자민이 처음으로 이 말을 쓴 건 아니고요. 호프만 스타일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것은 자연적 대산물에서 의미를 해석하는 미메시스 행위를 설명한 것으로서, 자, 자연적 대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별, 점성술 같은 게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겠죠. 쓰여지지 않은 걸 읽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언어 이전의 읽기입니다. 언어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언어 이전의 읽기. 그래서 비감각적 유사성을 보다 쉽고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쓰여지지 않은 것을 읽기라고 하는 이 말이
수정되면서 새로 들어간 것은 자, 우리가 비감각적 미메시스, 읽기가 있고 비감각적 유사성이 있고 미안합니다. 감각적 유사성이 있고 비감각적 유사성이 있는데 비감각적 유사성을 쉽게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하고 있는 겁니다. 비감각적 유사성. 쓰여지지 않은 것을 읽기. 쓰여지지 않은 것을 읽기. 그런데 한편으로 이 읽기 행위를 모든 언어 이전의 읽기로 한정하고 있죠. 지금 이 벤자민이 말하고 호프만 여기 나옵니다. 호프만 스타일이 얘기하는 개념에 쓰여지지 않은 것을 읽기는 비감각적 유사성을 설명한 것이고요. 그것을 벤자민은 모든 언어 이전의 읽기로 이걸 다시 재해석하고 있으니까, 한정하고 있으니까 소리로 말한 것과 어도된 것 사이의 결합. 앞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글로 쓰여진 것과 어도된 것 사이의 결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쓰여진 것과 소리로 말한 것 사이의 결합이, 그죠? 이 세 가지 결합이 바로 유사성론에서 설명한 비감각적 유사성이죠. 근데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비감각적 유사성이라고 호프만 스타일이 처음에 말한 것하고 벤자민이 이걸 자기가 가져와서 모든 언어 이전의 읽기라고 한 것 사이에 조금의 갭이 있는데 이걸 이제 종합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사성론에서의 비감각적 유사성과는 일정한 차별성을 두고 있다. 이 점은 벤자민이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서 언어 신비적 요소들을 태초의 읽기 행위로 한정하고, 자, 언어 신비적 요소를 태초의 읽기 행위로, 이게 바로 아담의 언어, 이름 언어, 순수 언어에 해당되는데, 자, 이 수정하면서 뭐가 어떤 특성이 나타났다고요? 언어에 대한 신학적 요소, 언어 신비적 요소가 많이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물론적 요소가, 현실적 요소가 더 강해졌다 그랬으니까, 이 점은 벤자민이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서 언어 신비적 요소를 태초의 읽기 행위로 한정하고 현대의 언어에서 이러한 마법적 요소들의 해체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현대의 언어에서는 마법적 상관관계가 상당히 해체됐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강조했다. 쓰여지지 않은 것을 읽기. 이것은 언어 이전의 읽기다. 지금은 언어 이후의 역사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들이. 그러니까 언어 이전에 쓰여지지 않은 것을 읽었던 어떤 경험 속에서 동물의 내장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춤에서 미메시스 능력을 발휘했던 그 인류가 이제는 언어라고 하는 단계로 접어들어서 이 마법적 상관관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해체됐다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학적 요소는 상당히 줄어들고 역사 유물론의 관점이 더 강해져서 뭡니까? 언어 이후에 인간들이 이 마법적 상관관계보다는 그 해체가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쪽으로 이동을 했을까 하는 것은 역시 가장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것은 벤자민이 신학적 사유에서 출발했지만 마르크스주의, 즉 역사유물론으로 그 중심을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법적 요소들의 해체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 이후에 인간의 언어는 그 쓰여지지 않은 것을 읽기 그 능력이 사라지고 해체되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기호적 관계가 남았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한편 벤자민은 현재 인간이 가진 미메시스 능력이 과거의 엄청난 강압의 잔재라고 간주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우리의 그 관심의 초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미메시스 능력은 아직도 인간들이 가지고 있겠죠. 그죠? 미메시스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고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사성론이라는 논문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 미메시스 능력이 저장된 저장소다.
도서관이다. 책창고다. 서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이 지금도 발휘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예전처럼 마법적 상관관계는 상당히 축소되고 혹은 해체되고 이제는 기호적 관계가 더 중심을 이루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현대 사회에서. 그런데 현재 인간이 가진 이 미메시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엄청난 강압의 잔재다 이랬어요. 이 표현을 더 이상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메시스 능력은 여기 있네요. 과거의 엄청난 강압의 잔재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농축된 표현이기 때문에 잘 한번 음미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미메시스 능력은 과거의 엄청난 강압의 잔재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인간에게 무엇이 강압적으로 지금 강압의 주체는 누군가요? 자, 이 어라고 하는 것을 물론 번역이 정확한지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원래 이 벤야민 전집이 이제 뭡니까? 나와 있고 그걸 번역한 것일 테니까 과거가 현재의 인간에게 강압을 주고 있는 걸까요? 일단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어라고 하는 것이 주격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과거가 이 현재 인간에게 강압을 지금 억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압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미메시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미메시스 능력이라는 것이 과거가 현재의 인간에게 엄청난 강압적인, 그죠? 강제적인 압력이 강압이죠. 강제적인 압력을 지금 부여하고 있어서 어떤 무게를 현대인들이 느낀다는 거죠. 이건 물론 의식적으로 느낀다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그래서 이 강압을 무의식을 이제 연구한 학문이 정신분석학이니까 정신분석학과 접목시키면 프로이트가 기본적으로 무의식을 설명할 때 억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무의식을 설명하거든요. 억압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억압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억압된 무의식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게 이제 정상이죠. 뭘로 돌아와요? 꿈이나, 그죠? 뭐 일상적인 정상은 꿈, 말실수, 농담 이런 것에서 이 무의식이 표출된다고 하는데 억압되지 않았다면 무의식이 안 생겼겠죠. 억압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란 게 결국은 생겨나고 그것이 다시 정상으로 뭡니까? 회귀는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억압을 받아서 그게 어디로 사라져버리거나 해체돼버리거나 이게 아니고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억압된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면 나는 이제 지금 내가 해석하는 관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이 문장을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보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측면에서, 이건 의식적 측면이 아니라 무의식의 측면에서 과거가 우리 현대 인간에게 어떤 강제적인 압력을 지금 마치 무의식이 억압 때문에 무의식이 생기는 것처럼 그것이 잔재라 그랬습니다. 잔재. 어떤 엄청난 강압의 잔재로 뭐가 미메시스 능력이라는 게 생겼다. 현재 미메시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니까 유사성론의 끝부분에서 축이라는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은,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유사해지고 또 유사하게 행동하려는 예전에 엄청난 강압에 미약한 잔재에 불과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 속에서
조금 문맥을 조금 더 추적해보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인들이 지금도 우리가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 즉 미메시스 능력을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사해지고 유사하게 행동하려는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 엄청난 강압에 미약한 잔재에 불과하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잔재로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과거의 미메시스 능력이 강했던 미메시스 능력이 사라졌지만 지금은 잔재로 남아있는데 그것이 마치 뭐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말한 억압으로 인해서 무의식에 생기듯이 마치 우리의 무의식 속에 미메시스 능력이 잔재처럼 남아있다. 과거의 억압을. 그 속에는 과거의 억압이 있다는 겁니다. 왜? 과거에는 그 미메시스 능력이 강하게 발휘되었을 테니까요. 인간들에게.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문장을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지금은 사라져버린 유사해지려는 이 능력은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 인간에게. 그 미메시스 능력이. 그죠? 우리가 유사성을 볼 수 있는 좁은 지각세계를 훨씬 넘어서 있었다. 예전에는 이 지각세계를 넘어서 있었으니까 그죠? 쓰여지지 않은 걸 읽을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지각을 하는 것만 읽을 수 있는 차원이 된 거죠. 인간의 능력이 더 줄어든 겁니다. 축소된 겁니다. 역사가 전개되면서 근대 이후에 인간은 물질 문명과 그죠? 이성을 통해서 더 역사를 발전시켜 온 것 같지만 벤자민이 볼 때는 뭐예요? 과거의 인간이 더 위대했던 거죠. 왜? 이런 미메시스 능력이 엄청났으니까요. 지금은 그게 줄어들 대로 줄어들고 잔존해 있을 뿐이다. 이 능력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잔재에 불과하다. 미약한 잔재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각세계를 넘어서 있었으니까 어떤 통찰력이 가능했고 마법적 어떤 상관관계가 자연과의 마법적 상관관계가 가능했고 쓰여지지 않은 것도 읽을 수 있었고 이런 어떤 미메시스 능력이 강했는데 이제는 그냥 미약한 잔재로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 천체 상태가 인간 존재에게 천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의 우주 그가 태어나는 순간에 작용한 힘들이 나중에 유사성의 토대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가 태어나는 순간 이 점성술이라는 게 보통 서양에서 그렇게 보통 이루어지죠. 태어나는 그 순간의 별자리. 그죠?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과 뭘 이루고 있어요? 마법적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쓰여지지 않은 걸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그게 다 해체되거나 사라졌다.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은 단지 과거의 엄청난 강압의 잔재로만 미약하게 남아있다. 뭐 지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걸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내가 해석한 것처럼 나는 그 지점에서 아까 뭐예요? 이건 내가 나름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접목시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이 강압을 프로이트가 말한 이 억압과 연결시켜 보면 지금 이 미메시스 능력은 아주 미약한 잔재에 불과하지만 마치 무의식처럼 의식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무의식세계에 마치 억압이 존재했기 때문에 무의식이 존재하는 것처럼 과거의 강압이 그죠? 이 미메시스 능력을 뭡니까? 무의식 속에 해서 다시 언젠간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왜? 억압된 건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기본 생각이거든요. 마치 무의식처럼 정상으로 돌아온다. 나는 그런 해석까지 여기다가 뭐예요? 첨가, 플러스 시킨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해석을 한 사람이 없지만 내가 볼 때 그런 면도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 이 강압이라고 하는 것에 무의식의 억압. 그래서 비록 미약하지만 이것은 무의식처럼 우리를 지배하면서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게 무의식이라고 이제 프로이트는 생각하잖아요. 마치 이 미메시스 능력이 현대인들에게는 미약한 잔재에 불과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오히려 이 의식을 지배하듯이 이 미약한 잔재인 미메시스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또 지배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이제 해석까지 조금 더 첨가해 보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지금 나옵니다. 이건 내가 논문을 쓰면서 뭔가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죠? 해야 되니까요. 그냥 벤자민이 했던 얘기만 그냥 쭉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은 논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좀 주체적인, 그죠? 나름의 해석을 계속 시도해야 되니까요. 자, 인용문의 첫 문장은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 첫 단락에 우리가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좀 주관적인 표현이고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객관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언어 신비적 요소가 사라지고 유물론적 관점, 즉 객관적 요소가 더 강해졌어요. 그 다음에 미약하니 삭제된 이해에 그대로 삽입되어 있다. 이 문장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볼 수 있다, 할 수 있다. 강압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둘째, 미세한 변모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자, 미세한 변모는 미약한이라는 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미약한 잔재, 미약한 잔재, 미약한이 사라지고 우리가 인간이 되었어요. 수정하면서. 자, 그러면 그 지점에서 벤자민이 이렇게 수정한 이유가 뭘까? 그걸 한번 추적해 보면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예전에 엄청난 강압은 수천 년 전 천체 상태가 인간 존재에게 그가 태어나는 순간에 작용한 힘들이라고 설명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점성술을 예를 드는 거죠. 벤자민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수천 년 전에 우주가 그에게 어떤 힘으로 작용한다. 이게 점성술의 원리겠죠. 아무 인과관계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태어나는 순간에 그 별자리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겠습니까? 그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것이죠. 관상이든 별자리든 그죠? 어떤 것이든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보고 그 힘을 유사해지려고 행동하는 능력이니까 별자리가 그 순간 태어나는 인간의 미래를 미리 그죠? 예언한다면 거기에는 뭔가 유사성이 있겠죠. 그죠?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이나 유사성이 있다는 말이나. 강압이라는 단어가 왜 사용됐을까? 내가 이제 이 부분에서 내 나름의 해석을 지금 시도하는 것입니다. 강압이라는 단어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용어인 억압과 모종의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주지하듯이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발생이 의식의 억압에 기인한다고 간주했으며 무의식을 억압된 것의 회귀라고 정의했다. 벤자민이 미메시스 능력은 비감각적 유사성을 무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경우라고 간주한다. 자, 미메시스 능력은 내가 의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접근하는 발휘하거나 자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 미메시스 능력이 발휘되는 거죠. 그걸 관찰해보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미메시스 능력이구나 하는 거지. 이걸 미메시스 능력을 발휘하는 이 인간이 내가 미메시스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거나 의도하거나 그죠?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이 미메시스 능력이 무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거라면 미메시스 능력을 무의식적 작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이트의 관점, 억압이라는 관점을 이 강압에다가 한번 접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천체 상태, 즉 우주가 인간 존재에게 작용하는 힘들이 바로 강압인데 일종의 억압입니다. 그래서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미메시스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미메시스 능력은 그 미메시스 능력이라는 그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서 미메시스 능력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묘한 얘기죠. 자, 강압은 일종의 억압이며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미메시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미메시스 어떤 힘이 강압으로 나한테 작용하는데 그 강압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게가 있고 거기서 벗어나야 좀 자유롭고 해방감을 느끼잖아요. 그 해방을 위해서, 그 자유를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그 미메시스 능력을 발휘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시를 쓰고 시인이 작가가 소설을 쓰고 인간이 언어를 구사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제 근본 원리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 벤야민의 언어 철학은요. 근본 원리를 따져보면 그 강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우니까. 자유로운 해방이 필요한데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미메시스 능력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인이 고통 속에서 시를 쓰는 이유는 그 시를 통해서만, 언어를 통해서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한 번의 언어, 한 번의 시 창작으로 완전히 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또 시를 쓰고 또 시를 쓰고 죽을 때까지 시를 쓰다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정신분석적 차원에서는 억압에 대한 그죠? 해방의 노력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메시스의 내재적 목표는 미메시스의 주체를 미메시스의 강압으로부터 해방하는 데 있다. 어찌 보면 역설이죠. 미메시스라는 강압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미메시스를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어떤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억압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의식 속에서 그 억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무의식 속에서 이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또 해방에 대한 행위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미메시스를 발휘하는 겁니다. 미메시스 능력을 발휘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언어를 구사하는 거. 우리가 말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아무튼 이 언어 행위를 하죠. 그래서 내가 아까 소설을 예를 들었지만 그건 이제 하나의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로 따지면 시든 소설이든 그런 문학 창작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언어를 통해서 발휘하는 것일까? 불충분한 해결책이죠. 왜? 언어는 욕망의 간접적인 해결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언어를 통해서 욕망의 직접적 해결, 완벽한 해결은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왜 말을 그렇게 자꾸 하면서 살아가고 인간은 글을 쓰면서 살아갈까? 그것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이기도 하고 벤야민이 생각은 바로 미메시스 능력을 미메시스라고 하는 이 힘이 인간에게 억압을 자꾸 주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은 이 미메시스를 발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재미난 얘기죠. 벤자민의 여기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미메시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내 나름대로 이제 엄청난 강압의 잔재라는 것을 해석하는 일종의 나름의 해석입니다. 벤야민의 미메시스 이론이 모방과 재현의 차원을 넘어 표현의 차원까지 확보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메시스 그러면 2장에서 공부했잖아요. 2장에서 모방과 재현의 차원으로 그동안 미메시스가 계속 문학적 관점으로 그죠? 모방, 재현, 반영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이 대목을 보면 미메시스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이 억압을 엄청난 강압의 잔재인데 거기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미메시스를 실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굳이 따진다면 모방, 재현, 반영과는 다른 표현적 차원. 내 안의 억압을 표출해야 해방이 되니까. 그러니까 벤야민의 미메시스 개념 속에는 모방이나 재현이 아닌 표현적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표현. 내면의 어떤 무의식을 표출해야 되니까요. 상당히 흥미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논문에서 상당히 내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어떤 논지를 제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가 별로 이 대목, 즉 과거의 엄청난 강압의 잔재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은 관심을 사람들이 해석을 많이 안 했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둘째 질문. 첫 문장에 이어지는 두 문장은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에서 빠지고 대신에 어쩌면 인간이 지닌 상위의 기능들 가운데 미메시스 능력에 의해 결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기능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수정되면서 이게 들어갔겠죠. 인간이 지닌 상위의 기능, 즉 인간의 고도의 능력 중에서 미메시스 능력에 결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기능은 없으니까 인간의 이 지닌 상위의 기능은 바로 미메시스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할 때 벤자민은 유사성론에서 비감각적 유사성 혹은 미메시스 능력이 지닌 태초의 마법성을 강조하고 있고, 자, 이 유사성론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법성이 현대의 기호적 언어에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본 반면, 그러니까 이 같은 해에 썼는데 유사성론을 쓰고 이걸 고쳐서 미메시스 능력에 대해서 썼잖아요. 유사성론에서는 그래도 마법성을 상당히 뭡니까? 유지하고 있다는 쪽으로 쓴 거죠. 아직도 발휘가 된다. 미약한 잔재지만 기호적 언어 안에서도 마법적 언어가 잠재되어 있어서 이것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고친 수정한 논문에서는 현재의 미메시스 능력이 과거의 잔재임을 인정하면서도 마법성과 현대의 기호적 언어를 어느 정도 구별하려고 한다. 이는 최성만 교수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지적대로 언어 신비적 요소들을 어느 정도 절제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현대 언어의 기호성이 가진 유사성을 폄하하지 않고 긍정한다. 자, 기호적 측면을 이제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겁니다. 소시르에 가까워지는 거죠. 오히려. 물론 벤자민이 완전히 소시르에 가까워지는 건 아니고 현대 언어로 내려올수록 이제 기호성이 강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법성이 거의 퇴색하고. 자, 그래서 이 지점이 또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의 마지막 문단에서 유사성론의 문장이 결정적으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수정된 부분이 결정적이다 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때 신비적 행위의 토대였던 미메시스적 재능이, 자, 신비적 행위의 토대라는 말이 나오죠. 마법적 상응관계 혹은 마법성이라는 표현 대신에 신비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조금 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 마법성으로부터. 그러니까 조금 더 뭐예요? 이 마법적 상응관계로부터 현대 기호적 관계로 이동했다. 그 관점이 왜? 마르크스주의를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문자와 언어로 진입하게 된 단계들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다. 자, 마법적 관계, 즉 신비적 이 미메시스 능력이 이제 문자로 이동했습니다. 언어로. 이처럼 언어는 미메시스적 태도의 최고 단계가 되었고 비감각적 유사성의 완벽한 서고, 자, 여기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자, 비감각적 유사성, 여기 오타네요. 비감각적 유사성의 이제 서고가 됐어요. 그 안으로 미메시스적으로 생산하고 파악하는 이전의 능력들이 남김없이 전이되어 들어가서, 자, 그 안으로라는 것은 뭐예요? 언어 안으로, 그 언어 속으로 그것이 들어가서 마법의 힘들을 해체할 정도가 됐다. 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바뀌어버렸어요. 문장이. 해체란 단어까지 들어가 봤어요. 자, 이전에는 마법의 힘들이 잔존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해체할 정도가 됐다고 했으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현대의 언어는 이 마법적 상응관계가 거의 해체된 단계에 왔다. 이제 기호적 관계가 더 지배적이다. 이전에는 미약한 잔재라 그랬는데 이제는 해체되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가 볼 때 결정적으로 벤자민이 언어 철학을 전개하면서 1933년에 유사성론을 쓰고 바로 이걸 고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 이유를 추적해 보는 것도 벤자민을 연구하는데
뭐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왜 어떤 현실적 이유로 이 논문을 써놓고 바로 고쳤을까? 같은 해에. 그리고 고치면서 왜 마법적 측면보다 기호적 측면을 더 강조했을까? 그래서 해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현대 언어가 이제는 마법성이 거의 사라졌다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신학적 관점에서 언어 철학을 시작했지만 마르크스적 관점, 역사 유물론의 관점으로 이동한 그죠? 아주 결정적인 지점과도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고 현실적인 어떤 동기도 있었겠죠. 그것은 이제 뭐 정기적 사실 같은 것도 찾아보고 뭐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아드로노가 이제 벤자민의 이 모든 글들을 관리하고 또 후원도 하고 연구비도 지원하고 그 연구소에서 하면서 계속 코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비판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걸 이제 벤자민이 어떤 경우에는 수용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논문도 고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지금 그 정기적 사실, 현실적 맥락 이런 것은 지금 크게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마법의 힘들을 해체할 정도에 이르게 됐다라는 구절은 새롭게 들어간 삽입된 부분이다. 그래서 벤자민의 그죠? 이 두 논문 사이에 어떤 변모를 잘 보여준다. 유사성론에서 벤자민은 언어가 미메시스 능력의 최고 사용 단계를 보여주며 따라서 비감각적 유사성을 발견하는 투시력과 마법성을 간직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사성론에서요. 그 마법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관점을 언어의 기호적 측면 속에 마법적 측면이 숨어 있다는 의미로 그죠? 그렇게 우리도 읽었죠? 유사성론을 공부할 때요. 그런데 이 마법적 힘들을 해체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잠재되어 있다 혹은 숨어 있다 이런 의미하고는 좀 달리 상당히 이제는 그것이 사라졌다, 소멸했다 이런 의미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그럼 현대 언어에서는 마법적 측면을 찾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현재의 언어에 과거의 미메시스적 능력이 전이되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진 원초적 마법의 힘들이 해체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언어를 마법적 측면보다 기호적 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은 이 수정된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논문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객관적인 사실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논문이 아니고 내가 분석하고 해석하는 관점을 내 나름의 관점을 계속 제시하고 서술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구절은 벤자민의 논지를 모순에 빠지게 하는 측면도 있다. 전체적으로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는 유사성론에 비해 언어 신비적 용어들이 절제되어 사용되지만 미메시스 능력이 지닌 마법적 상관관계나 비감각적 유사성에 대한 강조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전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도. 그런데 해체될 정도가 됐다고 하는 이 말만 가지고 이 논문 전체에서 계속 유지되었던 그 마법적 상관관계, 언어 신비적 요소가 다 뭡니까? 해결돼 버리는 게 아니란 겁니다.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아마 뭔가 어떤 이유로 벤자민은 이 유사성론을 수정할 필요를 느꼈고 그걸 더 발전시켰는지 아니면 더 정립시키려고 미메시스라는 개념까지 찾아냈고 수정을 했는데 그렇죠? 뭔가 이 수정된 논문은 모순이 있다. 자체 충돌하는 어떤 논지상 그런 게 있다. 내가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인용문에 언어는 미메시스적 태도의 최고 단계가 되었다. 그리고 비감각적 유사성의 완벽한 소거가 됐고 그 안으로 미메시스적으로 생산되고 파악하는 이전의 힘들이 남김없이 전이돼서 들어갔다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유사성론의 문장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을 고쳤어요? 해체됐다고 고친 거예요. 미약한 잔재로 남았다는 것을 해체됐다고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에서도 이 마법적 상관관계나 비감각적 유사성에 대한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남아 있는데, 유지되고 있는데, 따라서 마법의 힘들을 해체할 정도가 이르게 됐다는 구절은 비감각적 유사성의 완벽한 서고라는 의미 부여하는 모순되고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언어가 가진 마법적 힘과 기호적 측면, 즉 신비주의적 언어관 혹은 신학적 언어관과 역사적 변정법적 유물론 사이에 이 두 차원을 통합하며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던 벤자민의 딜레마. 그러니까 이 모순과 충돌은 벤자민이 이 언어 신비적 요소, 즉 신학적 요소와 역사 유물론적 요소, 마르크스주의를 종합하려고 하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절충하는 데까지 밖에 못 갔다. 완벽한 종합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뭔가 자기의 언어 철학을 최종적으로 정립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논문이지만 이 모순과 충돌이 그 논지 사이에 균열이 있다. 그것까지 우리가 읽어내고 벤자민이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딜레마를 가지고 계속 언어 철학을 발전시키려고 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논문을 쓸 때 뭐 단순히 벤자민의 언어 철학이 이렇고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나름의 분석과 해석을 제시하고 평가도 해야 되는 것이 논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벤자민의 언어 철학을 2주에 걸쳐서 총 4번의 강의를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맺은 말이 있는데 이 맺은 말은 이 앞에서 이 본론에서 2장부터 6장까지 꽤 길게 서술한 이 내용들을 총 정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맺은 말을 좀 잘 전체 논문이 요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맺은 말을 잘 복습하고 정리하는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강의하진 않고 총 정리에 해당되고 요약에 해당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벤자민의 언어 철학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멜랑콜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